밖에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가장 성공한 이 순간에 나를 버리려는 거냐고! 우리 사이에 끼어든 제3자는 다른 남자가 아니에요. 바로 당신의 눈먼 야망과 잔인할 정도의 무관심이었죠. 안녕하세요. 마음 정거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혼 도장을 찍은 지 7일째 되던 날 밤,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온 전 아내가 던진 한마디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늦가을로 접어든 서울의 밤 공기는 제법 차가워져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한겨울의 추위는 아니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공허하게 만들기엔 충분한 날씨였습니다. 오늘따라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뒤덮은 정적은 짙은 안개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대로변에서 간간히 들려오던 자동차 소리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서재 겸 손님방으로 쓰던 작은 방의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결정을 받은 지 꼭 7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차가운 서류 한 장으로 공식적인 막을 내렸고 그 전까지 이어졌던 몇 달간의 무의미한 조정 기간도 끝이 났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이 집은 마치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대낮에 마주치는 유령처럼 서로를 피하며 눈인사는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정적 속에서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째깍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칼날이 되어 제 마음을 후벼 파는 듯했고 저를 잘못과 실패에 대한 끝없는 생각에 넷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자유로워져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지독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손잡이가 달칵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지만 저를 정신 번쩍 들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수면등의 희미한 불빛 너머로 문 앞에 서 있는 수진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짙은 녹색의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때 찰랑거리던 긴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고 무척이나 푸석해 보였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짙은 다크서클은 그녀 역시 지난 며칠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침대 머리에 등을 기댔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이 시간에 안 자고 무슨 일이에요? 수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지방에 한참을 가만히 서서 깡마른 두 손을 마주잡고 마지막 남은 평정심이라도 붙들려는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수진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무 바닥을 밟는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지만 제 심장에는 납덩이가 쏟아지는 것처럼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1미터도 채 되지 않았지만 마치 거대한 바다가 가로놓인 듯 평생을 가도 메울 수 없는 아득한 공간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업 계획과 건조한 소스 코드 뒤로 애써 외면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하윤이가 아빠를 계속 찾아요. 왜 아빠가 예전처럼 엄마랑 같이 안 자고 저 방에만 있냐고 묻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죄책감이 온 마음을 휘감아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대답했습니다. 하윤이한테 말했잖아요. 아빠가 연말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집중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도 그녀도 그것이 어설픈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는 잔인한 현실을 가리기 위한 얇은 커튼일 뿐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 호화로운 아파트 한 지붕 아래서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저는 일부러 동이 트기 전에 출근했다가 가로등이 모두 꺼진 후에야 돌아왔습니다. 수진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때 세상 전부를 주겠다. 맹세했던 여인의 아픔 가득한 눈빛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혼이 서로에게 해방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랑의 불꽃이 이미 제가 되어버렸을 때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방 안에서 수진과 마주하고 있자니 저는 이런 지독한 외로움에 대해 단 한 번도 마음의 준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에서는 익숙한 라벤더 오일 향이 났습니다. 매일같이 야근에 시달리던 제 두통을 가라앉혀 주던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색하게 지내는 거 정말 너무 힘드네요. 우리 이 집을 갖기 위해 정말 많은 걸 바쳤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가족의 온기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희미한 불빛 아래 가늘게 떨리는 수진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그녀를 다독여주고 싶었습니다. 10년 전처럼 그 어깨를 감싸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허공에서 멈춘 채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녀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방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전 남편으로서 아니면 자신의 무심함으로 이 가정을 산산조각낸 죄인으로서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방을 나가기 전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내일 마포구 쪽에 있는 오피스텔 몇 군데를 보러 갈 거라고 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빨리 이사해서 서로 더는 힘들고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자고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는 베개 위로 쓰러졌습니다. 공기 중에는 아직 그녀의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12년 전 대학교 봉사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이 갑자기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시절 저와 수지는 지방에서 올라와 화려한 서울에서 밝은 미래를 꿈꾸며 공부하던 가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공대생이었고 수지는 사범대생이었습니다. 같은 캠퍼스였지만 우리의 인연은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열린 봉사활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2학년이었던 수지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살짝 보이는 애교 섞인 덧니와 삼청동의 어느 찻집 창가에서 본 호수처럼 맑은 눈동자에 저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더없이 소박하고 순수했습니다. 비싼 선물도 화려한 파티도 없었습니다. 제 기억 속 그 시절의 서울은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이나 번쩍이는 외제차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중고차가 유일한 재산이었죠. 저는 그 차를 몰고 강의가 끝난 수진을 데리러 가던 노을빛 오후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덕수궁 돌담길이나 낙엽이 가득한 거리를 함께 드라이브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이 척박한 서울 땅에 함께 터를 잡고 작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뿐이었습니다. 월말이 되어 돈이 다 떨어지고 주머니에 동전 몇 개만 남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와 수지는 신림동의 10제곱미터도 안 되는 좁은 자취방에서 라면 한 개를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가난하고 여름에는 미칠 듯이 덥고 겨울에는 뼛속까지 추웠지만 서로의 관심과 보살핌 덕분에 마음만은 늘 신기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둘 다 안정적인 직장만 구하면 어디든 좋으니까 작은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 오빠랑 함께 있기만 한다면 어떤 고생도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거야. 저는 수진의 작은 손을 꽉 잡고 나중에는 반드시 그녀에게 풍족한 삶을 선물하겠다고, 다시는 단 하루도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던 날, 고향에서 양가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고 서울에서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릇도 부딪힐 때가 있는데 하물며 부부 사이는 어떻겠냐며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친척들 앞에서 수진의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절대로 그녀를 울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결혼 초 우리는 낡은 빌라에 월세로 살았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큰 비가 오는 날이면 베란다에서 물이 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언제나 웃음소리와 고소한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정말 훌륭하고 알뜰한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제 얼마 안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월급과 자신의 초등학교 교사 월급을 아껴가며 된장찌개와 김치찜 같은 정성 가득한 저녁상을 차려냈습니다. 그리고 딸 하윤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몇 배로 커졌습니다. 수진이 진통을 시작했던 그 밤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 저는 허둥지둥 그녀를 안고 낡은 빌라의 가파른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괜찮을 거라고, 아빠랑 내가 항상 엄마 곁에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내의 품에 안겨있는 작고 소중한 딸아이를 보며 저는 앞으로 5배, 10배 더 노력해서 딸에게 빛나는 미래를 안겨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길이라 여기며 미친 듯이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은 국제학교에 보내고 싶었고 아내에게는 명품 옷을 입히고 싶었습니다. 비가 셀 걱정 없는 최고급 아파트에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이라는 열망은 점차 강박관념이 되어 제 마음을 지배하는 최우선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외부 프로젝트를 추가로 받기 시작했고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집에서 저녁을 먹는 날보다 많아졌습니다. 저는 제가 가족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만드는데 몰두하는 동안 정작 그 안에서 저와 수진을 이어주던 보이지 않는 끈이 시간과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닳아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편 없는 저녁 식탁은 어느새 습관처럼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정한 안부와 관심의 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자리는 숫자와 재무 보고서,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대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오래전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수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남편이자 아빠의 존재와 온기가 가득한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은 일과 헛된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제 노력은 마침내 돈과 명예라는 측면에서 보상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하여 평범한 개발자에서 프로젝트 리더를 거쳐 판교에 위치한 국내 최고의 IT 기업에서 수석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제 월 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월급과 프로젝트 보너스를 합쳐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벌 때도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액수였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VVIP, 신용카드와 새로 뽑은 중형 세단,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모은 돈을 전부 쏟아부어 계약한 방 3개짜리 지금의 아파트 계약서를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능력 있는 남편을 자랑스러워하며 저를 껴안아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성과를 너무나도 평온하다 못해 차가운 태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그저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당신, 혹시 멈춰서서 우리 아이가 아빠의 부재 속에서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본 적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즉시 무시해버렸습니다. 수진이 너무 예민하고
누릴 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장의 논리를 내세워 변명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상사와 고객에게 시달리는 게 다 이 집 때문 아니냐고. 내가 다른 남자들처럼 한가롭게 지냈다면 어떻게 오늘처럼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겠냐고. 저는 경제적인 책임을 다했다는 이유로 무심할 권리, 일을 최우선으로 할 권리가 제게 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저의 무관심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아내에게는 모차 터지는 상처가 되는 일들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어떤 날 저녁, 수진이 전화를 걸어 저녁 먹으러 오냐고 물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거나 혹은 단순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지금 긴급 프로젝트 회의 중이야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진이 정성껏 차린 따뜻한 저녁 식사는 밥상 덮개 아래에서 그렇게 식어갔습니다. 마치 저를 향한 그녀의 애정이 식어가듯 말입니다. 하윤이는 늘 아빠가 일찍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학교에서 100점 맞은 시험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아빠에게 물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 발을 들였을 때 아이 방에 불은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하윤이가 올해 몇 학년인지, 담임 선생님이 누구인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 무엇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 무책임한 무관심의 절정은 하윤이의 초등학교 첫 학부모 총회에 빠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꼭 참석하겠다고 아이와 손가락 걸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날 아침 회사에서 심각한 서버 장애가 발생했고 저는 간절히 기다리는 어린 딸과의 약속을 지키는 대신 회사에 남아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제가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다른 아내들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식탁에 조용히 앉아 무서울 정도로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처럼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거 알아요? 오늘 하윤이가 온 가족이 손잡고 소풍 가는 그림을 그려서 다른 학부모님들께 자랑하려고 준비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저 혼자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학교에서 아빠에게 버림받은 기분이 들어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저는 여전히 일이 최우선이라고 완고하게 변명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시스템이 붕괴되고 회사는 수십억의 손해를 볼 거라고. 그때는 누가 이 집을 먹여 살리냐고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그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깊은 피로감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차 우리 관계는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차갑고 메말라갔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각자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소스 코드와 사업 관계 확장을 위한 파트너들과의 술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기만의 보호막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오직 가르치는 일과 하윤이를 돌보는 데에만 모든 정신을 쏟았습니다. 한때 가족을 묶어주던 신성한 끈이었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이제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무서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어느새 제 집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만 가진 낯선 사람, 영혼은 창밖 어딘가를 떠도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그 무관심은 수진의 마음만 아프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윤이의 마음속에도 메울 수 없는 빈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나타나면 눈에 띄게 말이 없어졌고 더 이상 퇴근하는 제 차 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목에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균열은 제때 돌보지 않아 점점 대라터져 뼛속까지 파고드는 상처와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리석은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만 제공해주면 모든 잘못과 부족함이 깨끗이 용서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여자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 인내심의 마지막 선을 넘었을 때 그녀들은 어떤 물질적 보상이나 약속도 필요 없이 단호하고 덤덤하게 떠나버린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한여름, 찜통 같은 더위도 그날 오후 제 마음속의 흥분만큼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회사가 해외 파트너와의 대규모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수석 엔지니어였던 저는 다음 분기 기술 이사 승진 약속과 함께 5천만 원이라는 기록적인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둑한 현금 봉투를 손에 들고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제가 일을 우선시했던 선택이 옳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진과 하윤이에게 큰 서프라이즈를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에는 멀리서 구경만 해야 했던 남산이 한눈에 보이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축하 파티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들뜬 목소리로 수진에게 전화해 가장 예쁜 옷을 입고 화장도 곱게 하고 있으라고 내가 두 사람을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그렇게 거창하게 구냐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엄청난 비밀이야. 오늘 밤에 알려줄게.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직접 가장 멋진 정장을 골라 입고 거울 앞에서 성공한 남자의 모습을 가다듬었습니다. 수진이 침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심플하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잠시 마음이 멈칫했지만 이내 승리의 기쁨이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하윤이는 우리 둘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곧 맛볼 근사한 요리에 대해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창밖거리만 쳐다볼 뿐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은 5성급 호텔의 맨 꼭대기층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공간은 감미로운 연주곡으로 가득했고 반짝이는 촛불이 크리스탈 와인잔에 아름답게 비쳤습니다. 저는 메뉴판에서 가장 비싼 요리들을 자신있게 주문했습니다. 푸아그라부터 최고급 스테이크까지. 식사 도중 저는 위엄있게 보너스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제가 곧 이사로 승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돈 걱정할 필요 없어. 내년에는 외제차로 바꿔서 비 오는 날에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줄게. 저는 아내의 감격에 찬 환호와 행복한 포옹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돈 봉투를 힐끗 쳐다보더니 조용히 나이프와 포크를 접시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이는 대신 실망감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돈으로 모든 걸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열이 펄펄 끓을 때 나 혼자 밤새 간호해야 했던 밤들, 온갖 기념일과 명절마다 끝없는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던 날들을 돈으로 메울 수 있냐고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그럼 내 그동안의 노력이 당신한테는 아무 가치도 없었다는 말이야? 수지는 그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열어 반듯한 흰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내더니 제 보너스 봉투 바로 옆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원고인 칸의 수진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는 이혼소송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인쇄된 글자 하나하나가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은 동굴처럼 춥고 텅 빈 집에서 딸을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윤이가 아빠의 무관심을 배우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자식 역시 혼자서만 연기하는 행복한 아내 역할을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노의 차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밖에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가장 성공한 이 순간에 나를 버리려는 거냐고. 수지는 제 근거 없는 비난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끼어든 제3자는 다른 남자가 아니에요. 바로 당신의 눈먼 야망과 잔인할 정도의 무관심이었죠. 축하 파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비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윤이는 엄마 아빠가 언성을 높이자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을 놓칠세라 꽉 잡았습니다. 수지는 일어나 아이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반쯤 남은 비싼 음식들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공간에 홀로 남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연인들이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보너스 봉투는 그 자리에 차갑고 무표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미소를 되살 수도, 이미 산산조각난 우리 관계의 균열을 메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빗속을 하염없이 헤맸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집이 이제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된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운명의 밤 이후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이름 없는 불편함으로 가득 찬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이혼 조정은 흐린 어느 날 서울 가정법원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재산 다툼은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가치 있는 것들을 수진과 아이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는 우리가 수년간 모은 돈에 처음 계약할 때 부모님의 큰 도움을 받아 산 것이라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을 생각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기말고사를 앞둔 하윤이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와 수진은 어려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수진이 교사로서 일하기에 적합한 새 집을 찾을 때까지 두 사람이 이 아파트에 계속 머물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10년간의 희로애락이 담긴 안방에서 제 모든 개인 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집 한쪽 구석의 좁은 서재에 있는 간이 침대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지붕 아래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수진과 아이가 깨기 전에 화장실을 쓰기 위해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 존재가 두 사람의 아침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당연히 수진의 몫이라고 여겼던 일들을 스스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셔츠를 직접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밖에서 아침을 사먹는 일까지도요. 저는 빨래 바구니에 쌓인 옷들을 보며 이 스마트 세탁기를 어떻게 작동시켜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아내에게 의존해왔는지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녁 시간은 이제 인내심과 정신력의 극한을 시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자신과 딸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지만 더 이상 저를 불러 함께 먹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제 몫의 밥과 반찬을 옅은 파란색의 플라스틱 밥상 덮개 아래 부엌 식탁 위에 조용히 놓아둘 뿐이었습니다. 밥이랑 반찬 여기 있어요. 직접 데워 드세요. 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요.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거실에서 들려오는 하윤이와 엄마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왕국에서 추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은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수진이 들려주는 학교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과 실패한 남편이라는 자격지심이 저를 굳게 닫힌 방문 뒤에 가두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사소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마늘에 볶은 것보다 살짝 데친 나물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하윤이는 밥을 먹으면서 낙서를 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요.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사라지자 이 넓은 집이 텅 비고 몹시 춥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때 자랑스럽게 사들였던 최신 가전제품들도 이제는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저는 돈도 있고 좋은 집도 가졌지만 그 집의 영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밤이 되면 무서운 정적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좁은 간이 침대에 누워 옆방에서 들려오는 수진과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차라리 10제곱미터짜리 좁은 자취방에서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후의 동거는 고통스러운 숨바꼭질 같았습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고 같은 시간에 식탁을 사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만약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수지는 보통 재빨리 몸을 옆으로 비켜 길을 내주었습니다. 인사도 눈길 한번 주지 않으면서요. 저는 여자가 한번 마음을 접으면 얼마나 단호해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벌보다도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잊기 위해 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컴퓨터 화면 위의 소스코드는 영혼 없는 기호에 불과했고 예전처럼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돈이란 함께 나누고 즐길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다면 그저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쓰라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아파트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진한 블랙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앉아 있을 때 하윤이가 2년 전에 제가 사준 낡은 곰인형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소파에 올라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동그랗고 순진한 눈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음속에 쌓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듯했습니다. 하윤이는 작지만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요즘 아빠는 엄마랑 나랑 같이 앉아? 혹시 엄마랑 내가 미워졌어? 아이의 질문은 심장을 관통하는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숨이 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가여운 아이를 더는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억지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엄마랑 하윤이를 미워하겠어. 아빠는 두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데. 하윤이가 다시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빠는 저 조그만 방에서 혼자 자? 그 방은 춥고 엄마 방처럼 텔레비전도 없잖아. 저는 굳게 닫힌 안방문 쪽을 흘깃 보았습니다. 아마 수진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대화를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순수함을 지켜주기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빠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을 잘 못 자. 코도 많이 골고 의사 선생님이 아빠가 당분간 혼자 자야 엄마랑 하윤이가 푹 잘 수 있대. 하윤이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표정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엄마한테 아빠 약 사달라고 할게. 우리 선생님이 아픈 건 약 먹으면 다 낫는다고 했어. 저는 그저 얼른 상황을 넘기기 위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이의 순수함에 감사하면서도 이 부서진 관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하윤이는 저를 볼 때마다 목을 따뜻하게 하고 얼음물을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야 병이 빨리 낫고 다시 엄마랑 같이 잘 수 있다면서요. 아이의 진심 어린 걱정은 제가 이 가정의 불씨를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날카로운 채찍질 같았습니다. 수진도 이혼이라는 잔인한 현실을 아이에게 너무 일찍 설명하지 않기 위해 제 거짓말에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하윤이가 엄마에게 아빠의 병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우연히 수진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응, 맞아. 아빠가 지금 치료 중이니까 우리가 아빠가 푹 쉴 수 있게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해. 그때 수진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아릴 정도로 차분하고 슬픈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지만 수진은 여전히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딸의 연약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은 그녀를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했고 동시에 이렇게 이해심 많고 너그러운 여자를 잃게 된 제 자신을 더욱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퇴근 시간, 하늘은 고압가로 등 불빛으로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강남의 좁은 도로 위로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저는 복잡한 소스 코드에 하루 종일 눈을 붙이고 있다가 지친 어깨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따뜻한 저녁밥에 대한 기대감, 아내와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다는 열망은 한때 저를 누구보다 빨리 집으로 향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저 화려한 아파트 문 너머에는 더 이상 활기찬 보금자리가 아닌 어색함으로 가득 찬 분리된 공간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 집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소리, 닫힌 방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하윤이의 책 읽는 소리. 저는 수진이 막 정리를 마친 부엌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옅은 파란색 밥상 덮개 아래 제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덮개를 들었습니다. 식어버린 김치찌개 한 그릇, 두부 부침 몇 조각, 그리고 갈비찜 몇 점이 접시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의 색감은 예전처럼 정갈했지만 관심의 온기는 연기와 함께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이 마음을 무자비하게 휘감았습니다. 예전에 좁은 자취방에 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밥상에는 나물 한 접시와 김치뿐이었지만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수진과 맛있는 반찬을 두고 다툴고 그녀는 웃으며 저를 어린애 같다고 놀렸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정성껏 준비된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지만 전혀 입맛이 돌지 않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기름이 굳은 찌개를 보며 속에서 쓰라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제 밥을 차려주는 책임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바치는 애정의 결과가 아닌 그저 예의를 아는 한 여자의 마지막 남은 의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내와 아이와 함께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 아마 2년 전 제 첫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부터였을 겁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한 접대 자리와 비싼 와인잔이 수진이 끓여준 소박한 김치찌개의 맛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최고의 것들을 가져다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식탁에서 제 존재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부엌에서 울리는 식기 소리가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밥 한 숟갈 한 숟갈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진이 항상 저더러 쉬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손에 묻은 하얀 거품을 보며 저는 이 집을 항상 깨끗하고 향기롭게 유지하기 위해 수진의 손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안방 문틈으로 수진이 몸을 숙여 하윤이의 숙제를 봐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그녀의 청초하지만 슬픔이 깃든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견디게 했던 그 외로운 저녁 식사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바닥에 뿔이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밥은 전자레인지로 데울 수 있지만 무관심으로 얼어붙은 마음은 그 어떤 열기로도 즉시 녹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울은 부드럽고 시원한 공기로 우리를 맞았고 꿀처럼 노란 햇살이 길가의 오래된 나무들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윤이는 아침 일찍부터 예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곰 인형을 손에 든 채 약속대로 공원에 데려가 달라고 아빠를 계속 재촉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은 처음이었고 수진 없이 나가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교환을 작성해야 해서 집에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아빠와 아들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빠의 책임감을 깨닫게 하려는 그녀 나름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들어서자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동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와 호숫가 버드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윤이는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빨리요. 나 기차 타고 싶어요. 저는 아이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한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는 수십 명의 유능한 개발자들을 지휘하는 능력 있는 기술 이사라고 자부했지만 지금 이 순간 어린 딸아이 앞에서 저는 너무나 작고 서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근처에 계신 경비 아저씨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기차표를 어디서 사야 하는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놀이공원을 한 바퀴 도는 미니 기차에 앉아 하윤이는 신나게 길 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이 뒤에 앉아 어색하게 아이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가족들은 모두 엄마 아빠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샌드위치와 물을 나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은 젊은 부부는 칭얼대는 어린아이를 함께 달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게 아내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꼭 7년 전에 저와 수진 같았습니다. 그때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주는 평온함과 온전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임시 보호자와 같은 모습으로 아이와 함께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갑자기 귀여운 동물 모양의 풍선을 파는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이는 아이를 위해 함께 풍선을 고르는 한 가족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빠의 목마를 타고 있었고 엄마는 옆에서 아이의 모자를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윤이의 눈빛은 비싼 장난감을 갖고 싶다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검고 맑은 눈동자에 선명하게 드러난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아이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다음에 엄마 안 바쁠 때 엄마도 같이 공원에 올 수 있을까? 아이의 질문은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아이에게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요즘 엄마가 학교 일로 많이 바쁘셔서 우리는 호수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수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한 습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커다란 솜사탕을 사주고 동물 우리에 있는 동물들을 보여주며 아이를 즐겁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 계좌의 숫자와 직장에서의 헛된 칭찬을 얻기 위해 이 신성한 순간들을 맞바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린이대 공원은 제 기억 속 그대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넓고 참하게 느껴지는지, 행복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 부녀는 너무나 작고 외롭게 보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윤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근데 엄마도 같이 왔으면 솜사탕이 더 맛있었을 거야. 6살 아이의 그 말은 이 가정의 온기를 지키는데 실패한 저에게 내려진 가장 준엄한 선고와 같았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온 후 아파트 안의 공기는 수진이 정해놓은 암묵적인 규칙들로 인해 더욱 답답해지는 듯 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이제 미터가 아닌 보이지 않지만 성벽처럼 견고한 심리적 장벽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수지는 모든 일상 활동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한 잠옷차림으로 집안을 돌아다니지 않았고 항상 단정한 실내복을 입었습니다. 복도나 부엌 입구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면 그녀는 항상 주도적으로 한쪽으로 비켜서서 제게 길을 양보했고 마치 집에 잠시 머무는 낯선 손님에게 예의를 차리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저를 가장 허탈하게 만든 것은 수진의 호칭 변화였습니다. 10수년간 우리를 묶어주었던 다정한 여보, 당신 같은 말들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가슴 시리도록 차가운 거리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지는 저를 민준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직접 대화가 필요할 때면 자신을 저라고 칭했습니다. 민준 씨, 제가 여기 치울게요. 민준 씨, 이번 달 아이 학원비 결제 좀 확인해 주세요.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저라는 단어는 왜 그렇게 쓰리고 낯설게 들리는지,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는 아무런 감정적 연결 없이 단지 한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두 법적 실체일 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붉은 선과 같았습니다. 수지는 심지어 안방문 잠금 장치를 새로 바꿨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녀가 사생활을 주장하고 제 존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밤이 되면 자물쇠가 철컥하고 잠기는 건조한 소리가, 또 하루가 분리된 채 지나갔음을 알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누워 수진과 딸이 속삭이며 대화하는 소리, 두꺼운 방문 뒤에서 막혀버린 하윤이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된 이 집에서 불법 침입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골랐던 따뜻한 크림색 벽지와 값비싼 장식 그림들이 이제는 저에게 등을 돌리고 차갑고 텅 빈 콘크리트 동굴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수진의 새로운 습관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뜨거운 생강차 한 잔을 옆에 두고 밤늦게까지 채점을 한다는 것을, 슬픈 일이 있을 때면 베란다에 나가 번화한 거리를 바라보곤 한다는 것을요. 이런 사소한 것들은 제가 진작에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의와 프로젝트에 너무 바빴고 결국 아내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집에서 저의 보이지 않는 존재감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수년 동안 뿌려온 무관심의 결과였습니다. 제가 말을 걸고 싶을 때마다, 오늘 가르치는 일은 힘들지 않았냐고 묻고 싶을 때마다 그녀의 평온한 눈빛과 절대적인 침묵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거리는 집안의 공용 물품에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쓰던 샴푸, 반쯤 쓴 치약, 모든 것이 말할 수 없는 어색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냉장고 칸을 나눴었고 화장실 사용 시간을 나눴었습니다. 방 3개짜리 넓은 아파트가 왜 이렇게 좁고 숨막히게 느껴지는지, 저는 집이 아무리 넓어도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공통점을 찾지 못하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의 단호함은 이혼 서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예의 바르지만 옹기라고는 전혀 없는 길손처럼 대하는 그녀의 태도 자체에 있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호화로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인도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어둡고 외로웠습니다. 하윤이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긴장감이 맴돌던 집안 분위기는 아이의 학교 선택 문제로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수지는 교육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거실 식탁에서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을 때 수진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와 아이의 학업 문제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자고 먼저 요청했습니다. 쪽지가 아닌 그녀가 제게 먼저 말을 건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수지는 하윤이를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바로 근처에 있는 사립초등학교에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그 학교가 선진적인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고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 교사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불과 몇백 미터 거리에 있어 등하교가 매우 편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장기적인 재정 문제에 대한 걱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제 수입이 현재 매우 높긴 하지만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사립학교 학비를 계속 감당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혼했고 이제 모든 생활비가 2배로 드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하윤이는 관할 지역의 공립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예전에는 시골의 작은 학교, 평범한 학교를 나왔지만 결국 성공해서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에 입학하지 않았냐고 논리를 폈습니다. 공립학교는 학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립심과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유난스럽게 구는 것 같아.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어디서든 잘할 수 있어. 수진은 제 말을 듣고 나서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극심한 실망감으로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당신이 언제 시간 내서 우리 아이의 재능이나 심리가 어떤지 알아보려고 한 적이라도 있어요. 당신은 그저 숫자랑 당신 자신의 낡은 기준밖에 볼 줄 모르잖아요. 그녀는 하윤이가 예민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공립학교의 경직된 틀보다는 창의성을 격려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 근처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단지 편리함 때문만이 아니라 아이가 힘든 학교 생활 후에도 집과 가까운 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만약 제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면 자신이 저녁에 과외를 더해서라도 아이 학비를 책임지겠다고 합의된 양육비 외에 단 한 푼도 당신에게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수진의 말은 항상 경제적 기둥이라고 자부해온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우리는 거실 한가운데서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가장 날카로운 논리로 자신의 관점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우리의 논쟁 소리는 조용한 공간 속에서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잠결에 놀란 하윤이가 침실 문 뒤에 숨어서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떨고 있는 아이를 보자 저와 수지는 모두 말을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우리가 누가 아이를 더 잘하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었지만 결국 우리 자신의 이기심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화는 교착 상태로 끝났습니다. 수지는 서류 뭉치를 들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점점 더 깊어지는 관계의 균열 속에 저 혼자 남겨두고서 우리가 이혼했다는 소식은 결국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오래 숨길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 제가 출근하려고 차에 오르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어머니의 당황하고 꾸짖는 듯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수진이 정말로 법원에 다녀왔냐고 물으셨습니다. 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일을 가족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감쪽같이 숨겼냐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차를 갓길에 세우고 어머니께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내린 두 사람의 결정이라고요. 어머니는 제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저를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배은망덕한 놈일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제가 아직 빈털털이었을 때 바로 수진이가 저와 함께 온갖 고생을 다하며 쥐꼬리만 한 교사 월급을 아껴 제가 대학원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줬던 날들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어머니는 재작년 겨울의 기억을 꺼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서울대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해 계셨을 때 한마디 불평 없이 병상을 지키며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낸 사람이 바로 수진이었다고요. 그때 저는 남쪽 지방으로 출장을 가 있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처럼 효심 깊고 사리분별 밝은 며느리는 우리 집안의 10대 복이라고. 그런데 제가 감히 그런 아이를 내쫓았다고요. 어머니는 제게 따져 물으셨습니다. 제가 돈 좀 벌고 지위가 생기니 조강지처가 가난한 교사라고 무시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고요. 저는 어머니의 꾸지람에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여자는 없다고. 저는 항상 이 가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하고 싶었지만 그 말들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저는 정말로 죄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물질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가정의 도덕성 면에서는 비참한 실패자 말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와 화해할 방법을 찾으라고, 수진이와 하윤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요. 어머니는 만약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다시는 고향에 얼굴 비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는 차가운 끊김 소리와 함께 끝났고 제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 멍하니 앉아 인도를 걷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댁에 대한 수진의 공로를 상기시키는 어머니의 말씀은 제 오랜 무관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회에서의 피상적인 성공에 너무 자만했고 한 남자의 진정한 가치는 폭풍우를 함께 헤쳐온 동반자에 대한 의리와 감사함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서울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굵고 무거운 빗방울이 아파트 창문을 쉴 새 없이 때렸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와 수진과의 풀리지 않은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얇은 외투를 걸치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집안의 침묵에 숨이 막히지 않고 조금이나마 깊게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에서 튀는 빗물에 반사되어 처량하고 쓸쓸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시의 빗줄기 속에서 저는 지난 10년간의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천루, 고급 승용차, 은행 계좌의 두둑한 잔고가 갑자기 허무하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영웅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내와 아이의 소박한 감정적 요구를 마주할 용기조차 없었던 가장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저는 이를 방패 삼아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가 산산조각 났을 때 제게 남은 것은 극한의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등불 아래에서 채점하던 수진의 모습, 술에 취해 귀가할 때마다 들려오던 그녀의 한숨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차갑게 때렸지만 제 마음은 후회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집이 아무리 크고 좋아도 그 안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없다면, 온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식사하는 시간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저는 이 가정의 영혼을 그 헛된 기술 이사라는 직함과 맞바꿨습니다. 지금 제가 그토록 바라던 부유함 속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의 진실한 미소 하나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끝없는 질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남아있을까? 아니면 차가운 이혼 서류처럼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나버린 걸까? 저는 안으로 들어가 수진의 방문을 두드리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무관심을 보는 것이 두려웠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단호한 거절을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서울의 비 오는 밤은 그렇게 길게 이어졌습니다. 오랜 잘못된 꿈에서 막 깨어난 한 남자의 뒤엉킨 심정과 뒤늦은 눈물을 품은 채로 말입니다. 저의 고통스러운 시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끊어졌습니다. 서울은 때 아닌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우리 아파트는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거실에서 뒤척이고 있을 때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물건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안감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수진의 방문 앞으로 달려가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저는 이 방에 들어갈 권리가 없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안에서 잠겨있는 방문을 온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눈앞의 광경에 저는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진이 책상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옆에는 깨진 물컵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열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은 가빴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녀를 침대 위로 안아 올렸습니다. 수진의 피부에 닿자 뜨거운 숯을 만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하윤이도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체온계로 수진의 열을 맸습니다. 40.5도, 극히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그녀의 몸을 닦아주었고, 동시에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급증하여 모든 구급차가 출동 중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수진을 얇은 이불로 감싸고 하윤이에게 방에 얌전히 있으라고, 아빠가 엄마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들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가 텅 빈 한밤중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끊임없이 수진의 이름을 부르며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원망, 이혼 서류, 그리고 말다툼이 생명의 연약함 앞에서는 한없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꽉 잡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이번 고비를 넘긴다면 남은 평생을 그녀를 위해 바치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차는 서울의 밤을 가르며 질주했습니다. 정적을 깨뜨리며 뒤늦은 후회와 함께 가장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막 깨달은 한 남자의 희망을 싣고서 새벽 2시에 서울대병원은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수진을 안고 응급실로 곧장 뛰어 들어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두 팔은 그녀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풀면 그녀가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환자를 인계받았습니다. 그들은 수진을 이동 침대에 눕히고 곧장 집중치료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리문 밖에서 제지당했습니다. 그들이 아내의 몸에 링거와 혈압 측정기를 연결하는 모습을 틈새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의 기다림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복도에 있는 철제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을 굳게 마주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에서는 환자들의 신음소리, 의료진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의 3시간이 지난 후 한 의사가 마스크를 벗고 나와 수진 씨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저는 걱정으로 쉰 목소리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수진이 스트레스성 급성 신우신염으로 늦게 병원에 온 탓에 폐혈증 초기 증세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때 병원으로 옮긴 덕분에 현재 위기는 넘겼지만 앞으로 며칠간은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하고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깡마른 팔에는 주사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한 그녀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작은 의자를 끌어다 수진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무심했다고 자책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아내가 며칠 전부터 아팠다는 것조차 몰랐다니 아마 수지는 제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끙끙 앓았을 겁니다. 혹은 도움을 청할 힘조차 없을 만큼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보낸 하얀 밤은 제게 관심이라는 것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사랑이란 비싼 선물이나 큰 집이 아니라 아플 때 곁을 지켜주는 것,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흘 후 수지는 의식을 되찾았고 묽은 죽을 조금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 앞에서 직접 사온 뜨거운 전복죽을 들고 들어갔을 때 수지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 같은 날카로움은 없었지만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도와줘서 고마워요. 민준 씨. 그 말은 부드럽게 나왔지만 제 심장을 차가운 칼날이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저를 병원에 데려와주고 집에서 하윤이를 돌봐준 것에 대해 매우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퇴원하면 병원비와 기타 비용을 모두 계산해서 돌려주겠다고요. 그 말을 듣자 상처에 소금을 뿌린 듯 쓰라렸습니다. 저는 수진의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눈에는 이제 우리 사이가 정말 숫자랑 차가운 계산밖에 남지 않은 거야? 수지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감정보다 현실과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당신이 원했던 방식대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수진의 그 조용한 질책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남긴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병원에서 밤을 새운 며칠만으로는 즉시 아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깍듯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와 저라는 호칭을 분명히 구분했고 우리 사이의 대화는 매번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 진심 어린 관심이
이제는 아내에게 갚아야 할 빚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병실 창가에 조용히 앉아 도로 위를 분주하게 오가는 차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제 감정 표현 방식에 어디가 잘못되어 한때 저를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돌처럼 차가워졌는지 자문했습니다. 저는 수진의 깍듯한 감사가 제 오랜 무관심에 대한 가장 가혹한 처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꾸짖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제 인생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이 관계를 파탄낸 사람에게 어떤 빚이나 은혜도 남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끝에 수지는 퇴원하여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은 맑게 개었고 상쾌한 공기 속에 근처 거리에서 불어오는 은은한 꽃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집에서 아내와 아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메일이나 프로젝트, 회사에서 걸려오는 재촉 전화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가족에게만 시간을 쏟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을 되돌리는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이 휴가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집 근처 시장에 걸어가 신선한 야채와 생선을 사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플 때마다 수진이 종종 끓여주던 따끈한 야채죽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저는 부엌에 서서 아내를 위해 직접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지자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죽을 그릇에 담아 방으로 가져가 조용히 수진에게 일어나서 기운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죽그릇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애써 억누르려는 듯한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절하지도 병원에서처럼 깍듯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을 먹고 난 후 수진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그녀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파와 생강을 듬뿍 넣은 뜨거운 묵국을 끓였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들고 들어가 식탁에 놓으며 수진에게 식기 전에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숟가락을 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끓인 국은 아직도 내 입맛에는 좀 싱겁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에는 간장 좀 더 넣을게. 그날 아침은 조용했지만 예전처럼 숨막히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하윤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수지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쉬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여자들의 일, 사소해서 신경 쓸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제게 가장 소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돌보고 그들이 하루하루 회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 남자의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한 그릇의 죽과 따뜻한 국으로 남편이자 아빠가 되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 약을 먹고 깊이 잠들었을 때 저는 하윤이를 데리고 베란다에 나가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하윤이는 제 커다란 손을 잡고 서서히 보랏빛으로 물들어가는 황혼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제 옷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이 요즘 며칠처럼 항상 다 같이 있고 즐거웠으면 좋겠어. 아빠, 이제 아프지 말고 다시 엄마랑 같이 자면 안 돼?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감동과 후회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하윤이는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집에 없을 때 엄마가 종종 가족의 옛날 사진들을 보며 혼자 울었다고요. 아이는 엄마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지만 아빠가 오지 않아서 결국 혼자 버려야 했던 날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저 작은 방에만 있으면 이 넓은 집 하나도 안 좋아. 나 예전처럼 온 가족이 같이 명동 칼국수도 먹으러 가고 일요일 아침마다 같이 호수공원 산책하고 싶어. 6살 아이의 속마음은 지난 수년간의 제 무관심에 대한 가장 통렬한 고발장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껴안고 아빠가 우리 가족을 예전처럼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회의 헛된 가치들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진정한 행복이 바로 제 손안에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윤이는 저와 수진을 잇는 가장 신성한 끈이었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마주 앉을 수 있는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작고 연약한 딸아이를 보며 저는 다시는 부모의 균열 때문에 아이를 걱정하거나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의 말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단지 아플 때 간호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만한 자존심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제가 진정으로 깨달았음을, 가정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이해했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윤이의 속마음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결혼을 구하기 위해 획기적인 한 걸음을 내디뎌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마지막 동력이었습니다. 수진이 퇴원한 지 꼭 7일째 되던 밤, 서울의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밤이었습니다. 제가 베란다에 앉아 있는데 수진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아직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눈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한적해진 도로 위를 오가는 차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주변은 너무나 고요해서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려던 순간 수진이 감정이 깃든 목소리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은 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꼭 이런 달이 뜬 밤이었어요. 결혼식 며칠 전 당신이 호수공원에서 저한테 청혼했었죠. 그때 우리는 막 졸업해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수진은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퇴원하면 바로 이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사의 기로에 누워 있으면서 밤새 병상을 지키는 당신을 보고 아이와 대화하는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의 모습을 다시 봤어요. 상처를 금방 지울 수는 없겠지만 버리는 대신 당신과 함께 고쳐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정성 어린 간호를 보면서 부엌에서 서툴게 죽을 끓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감동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수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제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서로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마지막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수진의 말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행복감이 터져나와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내의 깡마른 손을 잡고 남은 평생을 두 사람을 지키는 데 바치겠다고, 다시는 무관심이 반복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람 부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후회와 용서의 눈물이 보름달의 증언 아래 하나로 뒤섞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혼은 실패로부터의 도피일 뿐이고 함께 남아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자의 용기라는 것을. 그 달밤은 제 인생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가정의 영혼을 되찾은 날,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저를 믿고 다시 한번 사랑할 기회를 주는 것보다 더 값진 성공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함께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서류를 손에 들고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인생의 두 번째 서약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은 새로운 장의 밝은 시작을 알리듯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창구 앞에 서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결합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온화한 미소로 우리를 보며 풍파를 이겨내고 다시 함께하게 된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저와 수지는 단란한 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고향에 계신 양가 부모님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저는 직접 부엌에 들어가 양가 어른들이 모두 좋아하시는 정성이 듬뿍 담긴 전통 한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그리고 수진이 옆에서 친절하게 가르쳐준 대로 정성껏 말아 바삭하게 튀겨낸 전까지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이 식탁에 둘러앉아 계시고 하윤이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며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이 도우셔서 너희가 다시 제 길을 찾았구나. 아버지는 사돈어른과 술잔을 기울이셨습니다. 두 분은 옛 추억을 나누시며 우리에게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오랜 어리석음과 무관심에 대해 양가 어른들께 사죄했습니다. 저는 가족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이 항상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부부의 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요. 그날의 가족 식사 자리에는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용서와 이해심이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뜨거운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는 플라스틱 밥상 덮개도 무서운 침묵도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정이란 한 그루의 나무와 같아서 매일 관심과 보살핌이라는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고 말라 죽는다는 것을. 하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키워나갈 때 그 나무는 푸르게 싹을 틔우고 우리 인생 전체를 지켜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재결합한 지 3개월 후 우리 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커다란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둘째를 임신한 것입니다. 그녀가 집에서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을 제게 보여주었을 때 저는 감격을 참지 못하고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려 거실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아빠의 환호성을 들은 하윤이도 달려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곧 언니가 된다는 사실에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어두운 날들을 보상하기 위해 인생이 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야근이 적은 부서로 옮겨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수입은 조금 줄었지만 대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5시 30분이 되면 저는 모든 일을 접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딸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수진의 뱃속에 있는 작은 천사를 포함한 우리 네 식구는 함께 호수공원을 산책하며 서울의 평화로운 공기를 만끽합니다. 저는 아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을 듣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집안일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을 표현할 기회로 여깁니다. 수진도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마음을 열고 10년 전처럼 제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오며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마천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존재 속에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지나온 길을 깊은 감사함으로 돌아봅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던 경험은 남편이자 아빠로서 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준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이 계절은 여전히 아름답고
오래된 거리의 숨결과 발전하는 도시의 활기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곳은 여전히 저의 온기 가득한 작은 아파트입니다. 수진이 있고 하윤이가 있고 그리고 매일 자라나는 새로운 생명이 있는 곳. 저는 이 가정의 향기를 영원히 간직하고 금은 보화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가족이 영원히 폭풍이 멈추는 문 뒤에 안식처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과 정서적 교감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가꿔 나가야 하는 소중한 정원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진심 어린 용기야말로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열쇠가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부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의 뒤늦은 후회와 변화를 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아내의 마음에 공감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아내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 정거장은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